201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밥 딜런이었다. 가수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미국의 위대한 대중음악 전통 안에서 시적 표현을 창조했다. 노래의 형태로 시를 쓰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호머와 다르지 않다 등이 선정 이유로 발표되었다. 밥 딜런의 노래 가사들은 이미 미국 고등학교의 문학 교재에도 실려 있고, 어떤 학자들은 밥 딜런을 윌리엄 셰익스피어 같은 대문호에 견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종이 위의 문장이 아니라 노래에 실린 말이 문학의 범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탄식과 환호성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이는 문학을 저작권이 있는 책과 거의 동일시해온 근대 문화의 공고한 관념과 제도가 무력해졌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일본의 문예비평가 가라타니 고지는 근대 문학의 종언이라는 글에서 문학은 끝났다라고 선언했다. 그의 대담한 선언은 당시 동아시아 각국과 서구의 문화담론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가 사라졌다고 한 문학은 주로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 국민국가가 성립되던 시기, 문학이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역할을 했던 시기에 발달한 근대소설이었다. 소설은 다양한 국민 독자를 묶어 근대적인 국가의 정신적 기초를 형성하는 데 주력해왔다. 주로 지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을 통합하고 이끌었던 소설의 역할과 영향력이 더 이상 막강하지 않다는 것이 가라타니의 주장이었다. 이것은 두 가지 뜻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소설이 달라져서 국민국가의 정신적 기초를 형성하는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세상이 달라져서 국민국가의 정신적 기초를 형성하는 기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물론 소설이 오래 누려온 영향력과 지위를 잃게 되었다는 주장은 요즘에도 어떤 소설은 인기가 많은 현상과는 무관하다.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고 각광받은 J.K.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 각종 영화와 드라마의 원작으로 더 빛을 발하는 가즈오 이시구로의 소설 등은 여전히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가라타니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처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소설이 왕성하게 생산되어 인기 상품으로 팔리는 것은 근대 문학의 존립 여부와는 별개라고도 말했다. 문학은 오랜 옛날부터 문화의 중심이었고 교육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은 사회의 리더들이 기계와 지혜에 대한 사랑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체육 교육과 문학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플라톤의 시인 추방론은 알려진 바와 달리 문학의 무가치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학을 비판하고 쇄신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고대 중국의 공자는 인격 수양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직접 시 300편을 선별하여 시경을 편찬하기도 했다. 문학은 근대 문명 세계에서도 문화의 중심이었다. 특히 인쇄기술의 발달에 따라 문자 문화가 널리 전파된 이후 문학은 더욱 인간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갔다. 1940년 구소련의 그랴조베츠 포로스 용소. 이곳에는 80명 남짓한 폴란드군 장교와 군인들이 포로로 수용되어 있었다. 그들은 낮 동안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고된 몸을 이끌고 식당에 모여 강의를 들었다. 그들은 스스로 원해서 소련군에게 허락을 얻어 강의 시간을 마련했고, 모여 앉은 이들은 필기까지 해가면서 학생들처럼 열심히 강의를 들었다. 그들은 왜 소중한 자유 시간에 공부를 했을까? 그곳에서 프랑스 문학을 강의했던 유제프 차프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야 했다. 우리를 잠식하는 쇠약과 불안을 극복하고 뇌에 녹이 쓰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리하여 우리 중 몇 사람이 군사학과 역사학, 문학 강의를 시작했다. 유제프 차프스키의 강의는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관한 분석이었다. 프루스트의 소설은 날 것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라 작가의 뇌 속에서 작가의 언어로 재조합된 사실, 즉 문학적 경험을 보여준다. 그 문학적 경험이 영영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느끼던 우리에게 다시금 세상 사는 기쁨을 안겨주었다.
라고 차프스키는 말했다. 극한의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문학을 통해 현실과 상관없는 정신의 세계를 누리며 현실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학의 위상 변화는 오늘날 세계 문명 국가들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다. 문학의 힘과 역할은 영상 매체의 발달 이후 급속도로 감소한 것으로도 보인다. 한국의 한 원로 소설가는 만화를 원작으로 한 방송 드라마들이 사회 문제를 예리하게 짚어낸 것을 보고 주로 소설책에 한정되었던 문학의 역할이 요즘은 만화, 드라마, 영화 등 다른 대중매체를 통해 더 다양하고 예리하게 수행된다고 평가했다. 정신은 도구 의존적이다. 2010년대 이후 널리 보급된 스마트폰의 영향이나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온 혁명적 생활 변화는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혁명적인 디지털 기술의 진보는 인간의 경험에 강력한 충격과 변동을 주고 있다.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과 손쉬운 조작성은 장시간의 집중보다는 짧은 시간의 흥미에 적합하다. 이에 어울리게 개발된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 등의 유행은 현대인들의 정신 활동을 새롭게 디자인한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자연어 생성 및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문자 텍스트를 생성하고 새로운 글쓰기 형식을 창안하기까지 한다. 또한 현재 인터넷 환경에서는 인간의 거의 모든 경험이 데이터로 환원되어 업로드된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접속되고 연결될 수 있는 디지털 세상에서 현실을 언어로 매개하는 문학의 기능은 책 속에 적힌 문장에만 한정될 수가 없다. 문학적 경험 또는 문자 매체의 활약이 반드시 책으로 구현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TV에도, 스크린에도, 모니터에도, 노래에도 문학이 있다. 문자로만 이루어진 책 밖으로 나가서 문학은 인간의 경험을 더 풍부하게 언어로 매개한다. 다만 근대 문화의 중심에서 문학이 맡았던 사회적, 윤리적, 지성적 과제가 과거와 동일할 수 없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학의 위축일까, 확산일까? 다시 말해 밥 딜런의 노래가 시적이라고 평가받을 때 이것은 노래의 문학이 밀린 것일까? 아니면 노랫말을 포함하여 문학이 더 커진 것일까? 인도 작가 아룬다티 로이는 첫 소설 작은 것들의 신으로 부커상을 받으며 소설가로서 크게 주목받았으나 이후 반전운동 등에 전념하며 소설을 쓰지 않고 있다. 그러나 로이가 이제 소설가가 아니라고 문학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이는 거의 없다. 로이의 사회활동은 그가 소설을 쓰는 활동과 다른 것이 아니며 오히려 문학을 계승했다고 평가된다. 책 속에 있는 문장이 아니라 책 너머의 삶으로 나아간 곳에서 문학이 끝났다는 소문과 무관하게 정통적으로 계승되는 것을 우리는 문학이라고 부른다.